본격적인 포럼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충청권 강역철도막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내 처리하라! 충청권 강역철도망 국가계획에 반영하라! 예, 퍼포먼스는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을 진행할 텐데요. 앞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제18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신 조명래 단국대 명예 교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발표 주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 과제입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명래입니다. 제가 공직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토론회에서 마지막으로 발표한 것도 이 장소고, 공직 끝나고 난 뒤에 또 첫 발표하는 것도 이 장소에 똑같은 주제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연히 일치를 하기에는 저희 운명이 뭔가 거기에 관련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은 장관을 했다는 그 자격보다는 좁혀서 말씀드린다면 저 세종 명예 시민입니다. 또 한때 실제 시민이기도 했고, 저는 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표 요청을 받고 사실 그동안 한 3년 정도 이제 외도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해서 일단 그 공부를 하고 발표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자료를 쭉 훑어보고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았습니다만 이 3년간 공부를 안 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빠뜨리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너그럽게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많은 논의가 있는 이 세종의사당 건립의 그 논의 과정을 한번 복기를 하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흔히들 이 국회의사당 이 세종 이전의 문제는 결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회까지 옮기게 되면 포괄적으로 본다면 행정수도라는 개념으로 입법수도도 포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엄밀하게 보면 입법수도와 행정수도를 결합한 일종의 통치수도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는 행정수도는 우리가 법명으로는 그렇게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입법수도를 지향하는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사당 건립을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모든 것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 속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저는 마지막 여기서 4년 전에 발표할 때도 정치행정수도라는 용어를 이미 그때 사용했습니다. 지금 또 그 용어를 사용하고 싶고요. 물론 법으로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지는 그건 좀 논의가 좀 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논의를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미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필요성은 제가 강조를 안 해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 국회와 정부 간의 업무의 연계의 어떤 문제라든가 행정 비효율성의 문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국가 균형, 불균형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최근에는 수도권에 저는 초집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초집중 현상이 강화되면서 균형 발전의 기폭제로서 국회의사당 세종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서 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 중에 하나로서 또 국회의사당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동안 정당성을 저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전개 과정을 보더라도 이것도 제가 있는 자료들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 세종시의 국회를 이전하자는 이야기는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세종시가 설치되면서부터, 물론 그 전에도 행정수도 이야기를 할 때 나왔습니다만,
그때부터 이미 제기됐던 것이고요. 국회에서는 19대 때 이해찬 의원이 그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그 19대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가 됐던 겁니다. 20년에 그 21대 총선에서는 이제 대표 지역 공약으로 또 반영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 개정안이 2개가 나오고 올해 정지석 의원의 또 추가 발의까지도 있었습니다. 국회법 개정 논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작년 연말부터 집중적으로 국회 운영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구도를 보면 여당은 여전히 이제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그것도 빨리 가능하다면 해야 된다 이런 논조를 띈다면 야당은 그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늘 뭔가 조건을 다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위원회 문제를 늘 기했을 때마다 이렇게 꽃감 그 양념 같은 그런 것을 꼭 끼우듯이 그런 식으로 발언을 계속 해온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사당 설치의 위원 소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질의를 해서 국회 사무처에서 여러 법인의 그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소지 여부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 헌법 개정 없이 국회 이전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사실 강합니다. 강하고 많은 여론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많은 그 법학자들은 특히 헌법학자들도 포함됐습니다만 국회 이전은 헌법상이 아니다. 국회 입법으로 가능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저도 옛날부터 해왔습니다만 요즘은 훨씬 더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기존 판결의 재심이 필요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좀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법률 해석과 관련해서는 본회의를 제외한 상임위의 이전은 합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또 우리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할 정도로 합의와 이제는 그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립 방안 또 그동안 두 차례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1차 용역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이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타당성 검토가 상당히 중요하게 그 검토가 된 것 같고요. 2차 용역에서는 국토연구원 용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이전을 해야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느냐라는 그런 관점으로 그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크게 이제 그 상임위를 옮기는 안과 안 옮기는 안을 가지고 했을 때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두 번째 큰 카테고리 두 번째 비원안 다시 말씀드려서 10개의 상임위를 옮기는 것 플러스 예정처, 조사처, 사무처 일부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가 가능하고 법적으로도 유효하다. 또 행정 비효율성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이 방법이 가장 적정하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준 걸 가지고 국회 사무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는 그 국토연구원에서 제안한 10개 기관의 그러니까 상임위 이전 플러스 하나를 더 추가한 것이죠. 과기정통위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예정처 등등을 이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구체적인 입지도 아주 자세하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데 상당할 정도로 자세하게 검토를 했는데 물론 이것으로 건물을 실제 설치를 할 수 있거나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이 10만 평이라고 한다면 현재 국회 사무처에서 검토한 것은 한 18만 평, 그러니까 1.8배가 되고 인접한 그 옆에 있는 이 D 부지라고 하는 이 부지까지 포함한다면 약 한 4, 5만 평, 6만 평까지 되나요? 상당히 큰 규모의 부지를 확보를 해놨습니다만
사실은 부지가 크다 해가지고 과연 여기 입법부가 제대로 자리 잡을 것인가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떤 기능, 특히 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회의사당이 건물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법 의정 활동이 여기서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난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 국회의사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의대로 가면 주변에 보면 국회와 관련된 수많은 여러 가지 기능과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집적을 이룰 때 입법 수도로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지 건물만 설치된다 해가지고 저는 입법 수도가 되거나 또 행정 수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분원이라는 말을 쓰다가 근저에 와서는 세종시 의사당이라는 표현으로 좀 바꾸고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계적으로 국회의 분원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사당이라고 명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의사당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한테 저항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양 개념 중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그런 그 시점까지는 분원이라는 개념을 쓰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의사당이라고 이렇게 그야말로 세종이 이제 의사당이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설치 타당성에 관한 것이 행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타당하다 또 설치할 시점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아주 깊숙하게 검토를 한 건 아닙니다만 대개 그 타당성이라는 것이 입법 행정 분리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그 정도에 머물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 세종시라는 것이 의사당이 설치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설치가 돼서 진정한 입법 행정 수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타당성 검토가 조금 더 포괄적이면서도 달리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가 전체가 옮겨오지 않는 이상, 뭐 더 나아가서는 본원 전체가 옮겨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과도기적으로 입법과 행정의 분리 더해서 입법의 분리도 또 생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저는 예사롭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부에 몸담아봐서 압니다만 몸만 세종에 와 있지 사실은 여전히 생각이다 또 업무다 모든 것이 서울에 아직도 연고가 있고 서울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정 수도 특히 세종시를 만들면서 걱정했던 이른바 숙박도시의 문제 저는 그렇게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우리 이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뭐 할 수 있다면 서울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저는 행정 수도도 또 나아가서 국회가 오더라도 입법 수도도 되게 힘든다. 그걸 제가 이제 예속적 행정 타운, 예속적 입법 타운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요. 뭐 제가 정부에 있어서 이제 경험을 한 바입니다만 우리 장관들 중에서 사무실이 분명히 세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에서 근무를 안 하는 날이 한 날보다 몇십 배가 더 많은 그러니까 안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부처의 운영이 세종시 중심으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정말 정부에 있으면서 했습니다. 그 문제가 행정 부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도 반쪽만 옮기게 된다면 난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속적 행정타운 내지는 입법타운 혹은 숙박도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꿈꾸는 행정수도로서의 완성뿐만 아니라 행정수도란 것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과 행정의 중추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궁극적인 세종시가 갖춰야 할 모습이고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입지가 된다 해서 도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세종시 완성에 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종시의 이 정치 행정 수도 완성을 위한 의사당 건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입니다만 우리 세종시나 혹은 우리 건설청 같은 데서는 이제 행정 수도 플러스 입법 수도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여기서 중장기적 로드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입법부의 세종 이전과 설치 운영에 관한 그 로드맵을 그려놓고 그에 맞게끔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일을 해가는 것이 돼야 되지. 지금은 급하니까 우선 국회법 개정이 우선으로 고민이 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행정부의 물리적 이전이 가져오는 그 한계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1단계 물리적인 이전으로만 끝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책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뒤에 나옵니다만 이를테면 그럼 입법수도 같은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를테면 미국의 워싱턴 DC 같은 이런 도시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행정부가 아니라 의사당이 있는 그곳의 입법 활동들이 의정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에 필요한 여러 지원 시설들이 그 도시에 어떻게 깔려 있는지 그걸 빨리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이제는 행정지 복합도시 건설 사업에 포함되어야 되고 또 우리 세종시 도시계획 사업에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갖춰진 상태가 진정한 정치행정 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의사당 건립에 저는 그 내용을 담보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 로드맵을 그럼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국회의사당 이제 건립 계획을 이제 뭡니까? 국회법이 개정되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건립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됩니다. 국회의사당 건립 기본 계획을 국회가 수립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행복청이 수립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세종시가 수립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국회니까 국회가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세종시에 와서 행복도시에 이제 당긴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여러 건설 절차는 행복도시법에 의한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로드맵을 작성을 할 때 포괄적인 드라프트는 국회에서 그리고 또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더라도 세부적인 도시계획 사업으로 그게 될 때는 저는 행정도시법에 의한 사업으로 이렇게 바꿔서 세종시가 되든 혹은 행복청이 되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기적 로드맵은 지금 누구도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는데 입법부의 혹은 국회 세종시 설치 운영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은 그 국회의사당 건립 계획을 용역으로 발주할 때 그때 용역 계획과 변경해서 그 용역을 발주하든지 안 그러면 그 용역까지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 법의 이제 재개정은 이건 제가 강조를 안 해도 잘 아신 내용이고요. 수도에 관한 법률과 연동해서 하는 게 좋고요. 단기적으로는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역시 이제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의사당 설치가 되는 거고, 그다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건립 계획안 확정과 사전 절차 및 설계 공모 이거는 이제 행복청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국회에 의한 국회 시설이지만은 여기서 사업으로 이루어질 때는 행복도시법에 의한 사업으로 대여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본 계획과 개발 계획에 담아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된다면 비록 몸은 국회지만은 큰 틀은 지금으로서 행복도시 만드는 틀 속에서 이 지금 의사당을 설치하기 때문에 뭔가 틀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복도시 건설법도 난 입법 도시를 우리가 만나 생각한다면 그 법도 지금 개정해야 될 저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미 이전 부처가 이제 이전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합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중장기적으로는 이거 나옵니다. 그 상임위가 이제 전체 다 이제 이전하게 된다면 국회가 서울에 이제 남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세종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검토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최소의 상임위만 오는 것을 전제로 하되 그때 상임위가 오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소관 부처가 여기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소관 부처가 여기 다 있게 된다 하면 비효율성이 이제 서울에 있으면 더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옮기게 되고, 그러면 기존에 행정 입법 분리의 비효율성은 재계산 그 계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중요하게 남아 있고요. 뭐 그 문제를 해결을 할 때까지는 입법과 행정의 분리, 입법과 입법의 분리에 따른 문제는 계속 남을 것 같고, 그것이 그냥 지금 같은 상태에서 방치하게 된다면 서울로 모든 활동이 계속 재개가 되는, 그러니까 돌아가는, 몸만 와 있고 돌아가는, 그래서 껍데기만 행정 수도고 입법 수도지 여전히 입법 행정의 중추 활동과 기능은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기현상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하나가 입법 수도의 인프라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크게 보게 되는 입법 활동과 의정 활동으로 크게 나눈다면, 세종 그 의사당은 입법 활동의 많은 부분을 이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의정 활동, 정당 활동들이 과연 이쪽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의구심은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상임위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무위원들이 그랬듯이 필요할 때 혹은 약속이 되실 때만 세종이 내려와서 일 보고 계속 돌아갈 것 같아요. 뭐 술을 먹거나 공청회를 하거나 토론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 문화가 다 서울 중심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저는 사실 하나만한 이제 그런 이전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이를테면 이 정당의 그 소재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 미디어라든가 NGO, 컨벤션 비즈니스 등 어쨌든 입법 서비스와 관련된 혹은 의정 활동과 관련된, 정당 활동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세종에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세종시가 혹은 행복청이 할 일이 저는 많다 보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정치거리에만 맡겨놓을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이 된다면 뭐 이 장기가 단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우리 전 의원인데요. 그 민병두 전 의원이 한 토론에서 헌법 개정이 워낙 힘드니까 내년도 22년에 이제 그 선거 때, 대선 때 하자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자고 해가지고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행을 단지 10년 뒤에 하게 된다면 이해관계가 이렇게 뭔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대개 이제 헌법 개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헌법 개정은 내년 선거를 통해서 하더라도 그 시행은 10년 뒤에 하게 된다면 그 개정에 대한 합의가 상당히 높을 거다. 저는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하나의 제안이라고 봅니다. 만약 그 현실화가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세종시의 입법 행정 수도의 건설을 10년 뒤에 이제 완성해간 새로운 또 우리 제2 행복 도시 건설 혹은 행정 수도 건설의 단계가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의 세종 정책 수도 규정 방법은 이건 잘 안 내용에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저는 세종시가 참 할 일이 많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입법부의 완전한 이전 입법 도시로 이제는 행복 도시를 넘어서 세종 전체가 입법 수도가 된다고 한다면 도시계획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전 재정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게 소나기 들어온 것도 우리가 못 잡는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계십니다만 이 차원에서는 이 세종시 기존의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가 특히 입법 타운 조성이라든가 행정 타운 조성 이런 측면에서는 도시계획 정비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다음 내용은 대개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이 정도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세종시가 의사당이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정치의 거점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입법, 의정, 정당 활동이 세종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입법의 중추 기능이 세종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정을 운영하는 이 중추 기능이 이제 행정과 입법이 명실상부하게 세종에 이제 자리잡게 됩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고민할 게 참 많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그냥 말씀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 세종시의 공간 재정비 수요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발표는 황희연 LH토지주택연구원장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원장님은 충북대 명예교수님이시기도 한데요.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배경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충청권 메가시티에 관심을 갖는가? 충청권은 1896년 이전까지는 충청도라고 하는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바오를 먹여 살린다고 하는 이 구겐하임 미술관이 아름다운 이유는 여러 형태가 하나로 이렇게 조화됐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은 시대적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뉴엘 카스텔이 이미 20여 년 전에 메가시티야말로 21세기의 도시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20세기에는 중심 도시가 있고 주변 도시가 있어서 소위 말하는 도시 간의 위계 체계가 수직적인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등이라는 이념 속에서 점점 수직적 위계 체계는 수평적 협력 체계로 이렇게 사회가 변하면서 도시 체계도 이렇게 바뀌고 근자에 와서는 네트워크 시티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수도권 일극 중심의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도 3+2+3이라고 하는 일종의 좀 유연성 있는 광역권 전략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수도권 억제를 통해서 지방을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는 지역 통합을 통한 소위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켜서 지역 자체를 발전시키자 하는 큰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소위 수도권, 부울경, 충청권을 먼저 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한 후에 행정통합을 한다 이렇게 집권 여당에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메가시티 구축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전략인 것 같습니다. 먼저 초광역 경제권을 어떻게 하나로 잘 묶어낼 것이냐, 동시에 하나의 광역 생활권을 어떻게 잘 형성시킬 것이냐, 그러면서 지역 문화적 정체성을 어떻게 잘 살려나갈 것이냐, 큰 세 가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각 지역은 전문화되고 특성화되고 분산 분화가 되면서 동시에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메가시티의 발전 방향이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딱 한 달 전인 것 같습니다. 4월 27일 날 정부 차원에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광역 협력은 자치단체가 주도를 하고 정부는 권역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또 자치단체가 할 역할들을 정의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TF를 가동하겠다.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4년 참여정부 때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어떻게 다극형의 국토 체제로 바꿀 것이냐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아마 우리 이춘희 시장님도 함께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청권에 세종시라는 걸 건설해서 새로운 국토 중심을 만들고
10개의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새로운 국토체계, 다극형의 새로운 국토체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세종시가 탄생되고 10개의 혁신도시가 탄생됐습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그런 거네요. 그런데 이제 국토공간 속에서 충청권의 위상을 보면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은 기본적으로 경부축과 강호축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고 또 국도의 K벨트의 핵심, 중심을 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충청권에서 메가시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유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청권을 새로운 국토 중심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이 이미 입주를 했고 뭐 이러면서 국가행정 중심으로는 잘 구축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고 아마 청와대 세종집무실 건설도 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다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계획대로 인구가 다 들어와도 세종시는 70만 명 내지 80만 명 정도 도시계획상 80만 명 정도가 일종의 그 인구의 최대 규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100만이 안 되는 이 도시 가지고 새로운 국토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게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토 중심, 명실상부한 국토 균형 발전의 어떤 그 정책 효과를 실현시키려면은 반드시 충청 광역권 단위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갈등 해소. 이건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주변 지역에서 세종시로 오히려 인구나 기능이 유입되면서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체제 속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보다 강한 협력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주변 지역과 협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충청권, 대전, 청주, 세종 이 일대는 기본적으로 국가 R&D 또 고등교육이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첨단 산업이 바로 이 지역에 있고 그러면서 국가교통의 중심입니다. 이런 잠재력을 어떻게 잘 극대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 동시에 구체적으로 광역교통 체계를 비롯해서 함께 소위 협력을 해야 될 관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현재 체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더 강력한 협치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충청권의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을 위해서 저는 메가시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어느 정도 돼야 자립경제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정답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도시학자들이 인구 500만 명 정도는 넘어야 소위 자립경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충청권이라는 하나의 권역으로 접근을 해야 소위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충청권 메가시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청권 메가시티는 이미 국가 정책의 한 축으로 이렇게 부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고 또 시대적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축해서 충청권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권을 형성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충청권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이렇게 부상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충청권 메가시티가 함께해야 될 협치 사업들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은 행정수도 위상을 함께 확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충청권을 국토 중심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충청권을 4차 산업혁명 전진 기지로 육성해야 되겠다. 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일단 제가 추렸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간략하게만 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방금 계속 논의됐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동 노력이 이제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우선 개헌 전에 적어도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을 건설하는 것을 함께 노력하기 위한 것이 이 첫 번째 메가시티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국토 중심성 확보를 위한 지역 간 교통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충청권이 국토에서의 전체의 접근성, 또 충청권 내에서의 그 하나의 공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접근성의 확보, 이게 아마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시종 지사님도 아주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충청권 광역철도에 차질 없는 건설을 중심부터 시작해가지고 강호 축의 효과적인 추진까지 1년에 이러한 저희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두 번째 메가시티가 추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충청권을 국가 미래 성장 동력 거점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청권에는 세계적인 연구 개발 클러스터로서의 잠재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그러한 성장 동력으로 또 그러한 지역으로 육성하는 작업을 함께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우수한 자원들을 어떻게 잘 함께 엮어내서 이 충청권 이 지역을 동북아의 4차 산업 선진기지로 조성할 것이냐, 또 이게 이제 앞으로 메가시티가 좀 관심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인 건 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충청권 메가시티 협치기구는 어떤 형태로 설립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좀 정부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서 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하도록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건 특별자치단체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치 기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 개정, 관련된 특별 개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정도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위 광역협치기구와 관련해서 여러 형태가 우리나라가 있는데요. 행정협의회라든가 조합 형태라든가 있는데 이런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행 수단이 제대로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개 우리나라 지금까지 광역협치기구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런 광역기구를 만들었던 국가들, 여러 국가들을 제가 한 몇 년 전에 좀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많은 경우가 지자체 간 자율적 협약에 의해서 이제 시행을 하는데, 근데 대신 협약을 해서 결정을 하면은 이것을 자기들이 협약한 그 특정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주더라고요. 이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면은 이런 법적 구속력을 가진 광역협치기구를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사점 쪽에서 저는 일단 충청권 광역협치기구에 대해서 대안 두 개를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로부터 특정 특정 분야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아서 그것을 이 자체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대안이고, 또 하나는 요 지역 간 협약을 통해서 특정 분야를 계획 세우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 국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얘기는 거기다 이제 사업비도 일정 부분 국가로부터 받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대안일 텐데 아마도 이 두 가지가 함께 또 추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충청권 메가시티 협치기구의 형태는 일단 법적 지위를 받는 법적 지위를 가진 특별 행정자치단체여야 되겠다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 국가 사무를 이양받아서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일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뭐 종종 딴 데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은 대개 도시들이 딱 세종시가 중간에 있어요. 보면은 10km, 20, 30 이렇게 났는데 주변에 있는 대전, 청주, 천안, 아산, 공주가 대개 3, 40분 거리에 이렇게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하나의, 공간적으로 보면 하나의 도시죠. 그런데 4개 광역자치단체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엄청난 벽이 쌓여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벽을 어떻게 허물 것이냐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강태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부울경이나 이런 데는 막 이렇게 쭉 분산이 돼 있는데 우리는 하나의 공간책으로 딱 연결이 돼 있어요. 거기다가 세종시라는 또 이제 국가 사업을 하는 그런 도시가 또 딱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 어디보다 바로 이 충청권이 소위 메가시티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델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요구를 한 것은 먼저 요 충청권에 한번 모델 사업을 하고 그리고 전국에 확대를 하자. 이 얘기를 사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또 박근혜 정부 계속 제안을 했지만은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면서 누구도 나서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게 좀 되풀이 됩니다만은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 협치기구는 하여튼 법적 광역 도시권 시범 사업으로 하고 준정부 협치기구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 정부가 또 부울경 쪽을 같이 아까 3+2+ 뭐인가요? 그랬을 때 그 수도권 부울경 충청권 돼 있는데 아마도 이제 부울경 빼놓고 충청권 가기가 어렵다면은 이 두 지역을 시범 운행한 후에 전체적으로 좀 준비가 된 데부터 이렇게 나가는 뭐 이런 제안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지방자치법은 이제 개정이 됐는데 관련된 균형발전법, 지방분권특별법 또 요 관련된 이런 법 일종의 뭐 개정이라 할까요? 아무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실현 방법은 아까도 잠깐 뭐 단계별 얘기가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우선 모든 자치단체가 함께 공유하는 것부터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충청권 광역철도망 또 BRT 시스템 구축 이건 모두가 같이 공유하는 이 문제, 또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하고 이 행정수도 완성이 세종시로 끝날 게 아니라 충청권 전체적으로 파급 효과를 확산할 수 있는,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제를 1단계에서 좀 다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걸 소위 충청광역특별청 같은 이런 이제 기구를 정식 만들고 관련된 특별회계도 이제 조성을 하는 뭐 이런 단계로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3단계에서 필요하다면은 행정통합까지 추진하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실현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이제 총론적인 얘기는 제법 많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강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위해서 제도적인 정비할 부분, 예산 확보 부분, 또 각 자치단체는 어떻게 재원 분담을 하고 인력 분담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국가 사무를 모델로 해온다면 어떤 국가 사무를 가져올 것인지 한두 개를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앉아서 주기보다는. 그래서 국가 사무를 어떤 것을 우리가 이관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행정중심 복합적 특별회계, 행특회계가 원래 8조 5천억으로 출발했는데 2004년 불변 가격인데 지금 가격으로 하면 14조 원이 좀 넘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좀 현실화시키면서 이 행특회계를 주변 지역까지 같이 확대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강론에 들어갈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만은 애쉬어 그림인데 물고기가 점점 이렇게 하얘지다가 하늘이 돼버렸어요. 갈매기인지 새가 점점 까매지다가 바다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물고기, 새, 하늘, 바다는 완전히 다른 사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철학을 애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제가 89년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미네소타 대학에 1년 포스트닥 가 있을 때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메트로폴리탄 카운슬이라는 곳을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요 두 도시의 그 일대까지를 포함한 여러 카운터, 4개 카운터가를 다 포함한 그 지역에서 광역 행정과 요 주로 주택 개발, 또 환경적인 거, 또 광역 교통에 관한 거, 요 업무는 요 메트로폴리탄 카운슬에서 소위 계획 고권을 갖고 자기들이 다 계획하고 권한을 다 주어줬대요. 그러고 일부 이러이러한 건 직접 시행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상당 부분을 여기다가 넘겨준 겁니다. 이걸 보고 30년 전이지만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 권한을 어떻게 여기다 넘겨줄 수 있겠는가? 저는 이 그림을 늘 얘기를 합니다. 뉴먼의 이 그림에서 이 선은 양쪽을 갈라놨습니다. 그런데 로스코의 이 선은 양쪽을 합쳐놨습니다.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한 절대로 합쳐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지역이 자기 것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때 하나로 합쳐질 수 있고, 그럴 때 메가시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청권 메가시티가 우리나라 광역 행정의 선도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자장을 맡으신 지방복권 충남연대 이상선 대표님을 소개해드리면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이 첫 회입니다. 아마 대전, 충남북, 세종 순회하면서 한 차례씩 포럼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고요. 이렇게 큰 행사에 좌장을 맡게 돼서 무한하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청취하셨지만 앞선 두 분은 조명래 전 장관님과 황희안 교수님 두 분은 아마 세종시에 대해서 가장 전문성과 애정이 가장 강하신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 장관님은 힘든 시기에 장관직을 내려놓으시고 첫 공론회장을 이 세종시 사안에 이렇게 참여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감격스러운 얘기있고, 특히 이제 그 지난 이명박 정부 시기에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마저도 무산시키려고 하던 그런 시기에
꿋꿋하게 학자적 양심을 지키시면서 저희 현장 운동에 응원을 늘 해주셨던, 논리 제공을 해주시고 했던 분이기도 해서 더 새롭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황현 교수님은 이 또 설계나 논리 이런 측면에서 그 어느 분 못지않은 그 이론적 무장을 하신 분이고, 특히 오늘 메가시티 메가리전이 다소 생소한 개념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옛날에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의 정석처럼 메가시티 메가리전의 정석을 오늘 발표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해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분의 발제에 이어서 오늘 그 못지않은 쟁쟁한 전문성과 현장운동 경험을 가진 5분의 토론자분을 모셨습니다. 아쉽게도 그 시간이 원래 예정된 시간이 4시 반까지인데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더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네 분은 한 7, 8분 정도 하고, 부산에서 가장 멀리 오신 조 교수님은 한 10분 정도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활용 좀 해주시고 시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자료집에 나온 대로 지방위기 융합적 방식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토론 주제를 설정하신 박형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이라는 토론 주제로 설정하신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대표님, 그리고 충청권 메가시티와 영국 맨체스터 메가시티의 비교를 주제로 설정하신 장수찬 보건대 교수님, 충청권 협력을 통한 메가시티 전략 마련 진함석 대전 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장님, 그리고 멀리서 오시고 저희한테 늘 국가균형발전 이론을 논리를 제공해주고 계신 신행정수도 완성과 다극거점 메가리전 성공 전략을 주제로 한 조희수 신라대학교 교수님 차례로 이 순서대로 토론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박형룡 실장님부터 토론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국가균형이 정책조정실장 박형룡이라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조금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목적과 정의의 핵심 키워드들은 지역 간의 불균등 해소와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봤을 때 세종국회 의사당 설치와 행정수도 이전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속히 중심축을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축의 이동이 아닙니다. 이동을 행정수도를 설사 완성한다 하더라도 수도권 입장에서는 일부분의 분산 정도여야 되겠죠. 서울의 그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중심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수도권의 포용적 자세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 위헌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데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위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는 낮거나 아니면 이걸 크게 인식하지를 않습니다. 사소하게 취급을 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여야 정치권이 좀 잘 감안을 했으면 합니다. 이런 국민 여론을 좀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또 실리는 해당 지역에서 좀 챙기고 또 야권의 명분을 챙긴다라든가 이런 좀 지혜로운 협상을 통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루속히 이 세 장 속에 갇혀 있는 설계비 147억인가요? 이 부분이 빨리 날개를 펼 수 있는 날이 속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보면 지역이 강한 나라, 비전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목표로는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여기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지금 메가시티라든가 초강력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지역의 노력들은 어떻게 보면 균형 발전 사업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를 구성해서 균형위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축이 돼서 지역의 요구를 듣고 어떻게 지금 최대한 지원을 할까 이런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광역 교통망이 잘 갖춰지고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연결성이 도시 간의 연결성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로 우리가 과연 지방이 생존할 수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 필요 조건이기는 하지만 이게 충분 조건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핵심적인 부분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노력들도 이 일자리와 연관해서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가고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도 다 일자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모든 우리의 지방에서 메가시티든 초강력 사업이든 이 일자리와 연계한 세부적인 촘촘한 계획과 설계를 짜고 하지 않으면 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 전략과 기업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우리 황희연 원장님께서도 메가시티 핵심 전략으로 산업 경제를 제일 앞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산업 육성 시스템을 재편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 대학을 육성해서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지방은 재원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융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부처에서 지방에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면 상당히 다 분절적이고 기관들에 따라서 경쟁 관계도 형성이 되고 효율성이 낮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지방 주도로 지방에서 중심성을 가지고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연구원 국토브리프에서 보면은 국토관리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사무소를 묶어서 지방이 주도하는 그런 지역발전 통합청을 만드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이런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중앙부처의 지방에서 행해지는 모든 부분들은 지방이 중심이 돼서 이걸 재편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시스템, 육성 시스템을 재편하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융합적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핵융합을 위해서는 이 용광로, 이 핵융합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 안에 있는 이 재료들이 플라즈마 상태가 돼야 되고 전기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저는 핵융합로를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플라즈마 상태는 창의, 전기화할 수 있는 부분을 리더십에 저는 비교하고 싶습니다. 이런 융합화 전략을 지방에서 쓰지 않으면은 우리가 수도권하고 대항해가지고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했던 모든 자원을 지역에서 그리고 거버넌스를 융합형으로 구축해야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활용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재 육성 부분도 지역 대학을 어쨌든 간에 최대한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초강력 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지역 주도성을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단체 이 합동추진단도 지금 준비 중인데 지원은 되는 것 같은데 이 조직적으로 정원 문제가 법적으로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광역개발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지원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균특 재정도 이 두 번째로는 균특 회계를 좀 구조 개편을 해야 됩니다. 현재로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현재 이 속에서 최대한 초강력 사업을 신설하고 균특법을 개정해서는 물론 균특 재정 확대가 있어야 되겠죠. 포괄 보조금 형식으로 저는 해서 지원을 해야 이게 지역의 자율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재정분권을 통한 지역 자주성을 높여야 되겠고요. 균특법 개정에도 지금 필요한데 지금 초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담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균형위원회를 이 행정위원회로 격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상을 좀 높여줘야 컨트롤 타워 기능이나 또는 지원 기능을 강화해서 지방을 위해서 좀 더 전력 투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반도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방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남북 관계가 좀 개선이 되고 평화 경제가 꼽힐 때 이게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으로 그 결실이 가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남북교류협력법도 개정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 중소기업이 북한의 특구 그리고 북한의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공동협력 기구를 만든다든가 이런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결실들이 지방으로 좀 흘러와야 한정적인 제한 속에서 지방이 새롭게 좀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는 이 충청도는 다르지만 그 밑으로 가면 대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중소기업밖에 없는데 이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육성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이 한국판 뉴딜 그리고 메가시티 이 모든 영역에서 이런 부분이 일자리 중소기업과 연계되어서 새로운 뭔가 부흥이 좀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이 강한 나라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또 열정을 내서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본부 충북본부 공동대표님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문 원고는 65쪽에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종시가 건설되는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행정중심 복합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가 다시 소환을 좀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종시 건설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이게 좀 관련법에서 제대로 병행되고 추진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좀 점검을 하고 돌아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목적에 보니까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는 이게 이제 주 목적이라는 얘기죠. 이제 근데 지금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지금 세종시가 건설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신도시를 만들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을 같이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병행 추진이 있는데 여기 다 나열돼 있어요 지금. 공공기관 지방이전. 근데 국토교통부가 이거 2차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균형에서 심의하게 돼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죠? 2차 안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발전 대책 이거 했어야 해야 되는데 수도권을 오히려 성장 개발시키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낙후 지역 개발 미흡합니다. 지방분권 거의 기대 수준 이하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건설의 기본 방향에도 보면은 행정기능 중심 복합자력도시인데 사실은 세종시가 자꾸 공단, 첨단 IT 공단이가 뭐 자꾸 공단 쪽에 뭐 이런 쪽도 많이 관심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광역도시계획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 조명래 교수님하고 초기부터 계속 이거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이게 그 초기부터 제가 얘기했는데 이제서 지금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 그래서 이게 인접 지역의 기능 분담, 네트워크형으로 이제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 동안에 거의 뭐 또 방치되어 온 그런 좀 상황입니다. 광역교통 개선 대책도 이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그래서 이 세종시 건설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들이 분명히 지금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심각해요, 문제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얘기할 정도가 아니라 뭐 수없이 지금 많이 얘기한 수도권 인구가 오히려 50% 초과했습니다. 초집중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권의 인구가 대부분이 세종시로 지금 유입돼 있고 수도권에서는 4분의 1 수준밖에 안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죄송해요. 근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이런 관련 부처에서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는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뭐 그런 문제죠. 이제 그 내용 뭐 다 제가 다 생략하겠습니다. 뭐 이거 중원부원 해봤자 그 저기 하니까 다만 이제 아까 우리 초이수 교수님도 말씀하시겠지만은 수청권 또는 수충권이라고 거론하면서 영호남의 불만과 냉소가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메가시티 전략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금 명확히 제가 뭐 느끼고 있는 거는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초과한 이후에 수도권 눈치 보기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 정책 수정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신산업의 비중과 지원에도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시티 전략이 정부 여당에 의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연시키기 위한 그걸로 또 지금 저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지연시키는 꼼수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을 더 강력히 하면서 수도권 규제 문제들을 좀 합리화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청와대 세종신무실을 어쨌든 추진을 하되 내년도 대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못하면 제가 볼 때는 더 기회 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헌법을 바꿔서라도 행정수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국회 본원을 아예 옮기고 국회 아예 옮기고 청와대에 옮기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래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행정수도 포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균형발전 포럼 이렇게 해서 같이 전국의 그 포괄적으로 가서 함께 논의하고 그 안에 이제 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같이 추진하는 뭐 이런 접근이 좀 좋지 않게 표현상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그다음에 황희영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는 뭐 이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뭐 개정이 돼서 이미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이제 또 뭐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광역특별연합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대안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에 오늘도 뭐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 청주에서 왔기 때문에 청주 도심 연결하는 광역철도 그리고 충청권 상생발전 방안이 담긴 행정중심 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 이게 동시에 지금 연구 영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좀 충실히 저는 논의되고 반영될 필요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종시 건설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도 지금 모니터하고 문제 제기하고서 대안 제시하는 게 지금 부족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 아파트 공급 문제, 이 문제가 많이 그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저는 충청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대안 제시도 하고 또 정부에게 촉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세종시로 그 수도권에서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왔을 경우에 사실은 수도권 집을 팔도록 했어야 좀 맞는 거죠. 그리고 이주하지 않으면 명확히 불이익을 줘서 유도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 내고 해야만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충청권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신뢰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또 아파트 값을 비롯한 폭등하는 문제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우려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안 제시하는 활동들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심 먹으면서 그 뭐 충청권 뭐 우리 공대이 차원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충청권 공대이 차원에서 아니면 뭐 오늘 좀 계신 지방권 세종위가 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드러내고
것에 대해서 제안 제시하고 정부에 촉구하고 정치권에 촉구하는 이런 활동들을 해서 행정수도 완성을 좀 국민적 공감과 지지 속에 완성하도록 뭐 이렇게 만들어 가자, 이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년 대선 시기에 즈음한 개헌의 완성, 이런 강조를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조명래 발제자께서 다음 일정 때문에 차편을 예약을 해놓으셔서 다 끝날 때까지 혹시 못 계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혹시 조 교수님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은 뭐 미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장수찬 교수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명희 교수님, 황희연 원장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설치가 정치 행정 수도의 완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사실은 굉장히 공감하는 어떤 그런 발제였고요. 제가 오늘 조명희 교수님 발제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황희연 원장님의 발제에 대해서만 제가 약간 조금 보조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주민자치를 공부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게 영국 맨체스터 메가시티거든요. 영국 맨체스터 메가시티인데 기본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 아예 메가시티, 남메가시티, 런던 아니면 유니터리 오토리티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로 구분되는데 메가시티가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조금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맨체스터 시티라는 도시가 있다고 그러면 한 55만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메가시티라고 그래 한 281만 정도 되는데 한 10개의 지방이나 도시들이 한 대로 묶어져서 메가시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황 원장님 발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도시 간 지역 간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는 시사점은 사업의 우선순위,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또 주제가 그런 것 같아요. 광역철도망이나 아니면 도시교통망을 어떻게 구성하는가가 메가시티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뒤에 이제 그림으로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철도망이 있고 트램이 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들을 구성되어 있고 소위 말하자면 메가시티를 돌리는 고속도로가 구성되어 있고 버스 BRT 시스템이 이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197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이것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저희들처럼 협치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협치기구가 초기에는 법적 지위나 이런 게 없어요. 없이 하나에 말하자면은 민간들하고 정부가 협치기구를 만들어서 진행하다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면은 제가 71쪽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로 말하면은 특별 균형법이나 자치법이나 이런 것들이 법을 계속적으로 로컬 액트를 수정을 해서 이것들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지원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개별 도시들은 그대로 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로 예를 들면 정부의 개청제도 지역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페리시가 우리로 얘기하면은 읍면동 단위에 페리시라고 하는 자치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굉장히 지역별로 굉장히 다른데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라고 해가지고 사이 광역 연합정부가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 광역연합정부의 시장은 별도로 뽑힙니다. 주민 직선에 의해서. 카운슬 멤버도 10명인데 다시 별도로 뽑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의 지금 저희들 구조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치 구조를 굉장히 그 독자성과 그 문화적 전통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공존하면서 사실은 개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선택적으로 여기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황 원장님 발표하신 신경제나 도시계획이나 특히 교통망, 그다음에 환경 문제는 쓰레기를 굉장히 중요한 이 컨바인드 오토리티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황 원장님 저 발제를 들으면서 그 잘 정리를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맨 뒷부분은 가면은 어떻게 개별 말하자면 최하위에 있는 언면동 주민 자체나 아니면은 그 위에 있는 디스트릭이나 뭐 여기에서는 보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페리시가 될 수 있고 뭐 커뮤니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대한 메가시티 속에서 자기의 독자성을 발휘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행정적 이런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 리더십의 접근, 총화된 정치적 리더십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런 논의들을 조금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예, 고맙습니다. 그 외국의 그 영국 맨체스터 메가시티 사례를 소개해 주셔서 오히려 우리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엔 진함석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대전세종연구원의 지남석입니다.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 순회하는 첫 행사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순회하면서 더 행사가 활성화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발제 두 분 교수님들께서 해주셨는데 도시계획 전공한 저로서는 두 분 다 은사님 같으신 분들이거든요. 발표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감히 이 토론 제 생각을 좀 몇 가지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뭐 국회의사당 건립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는데요. 이 행정 비효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표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회 이전의 근본적인 취지가 국정 수행의 비효율을 막고 또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실현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어떤 일부 기능을 이전하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은 또 다른 비효율을 아니면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동안 세종시하고 대전,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는 이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 왔는데요.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서는 최근에 수립 중인 2040 세종 도시기본계획에서도 핵심 이슈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제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행정수도뿐만 아니라 입법수도까지 생각을 해서 어떤 명실상부한 입법 행정수도이자 국토의 거점이 되도록 좀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협력 관련돼서는 그동안 세종시는 대전과 공주, 청주 등과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추진해 왔고요. 또 분야별로 협력 과제 그리고 동반자 관계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바탕 작업을 이루어 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4개 지자체가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어떤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하고
지자체 연구원이 같이 구체적인 메가시티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광역권이라든가 등등의 논의를 해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시는 바와 같이 부울경을 포함해서 이런 메가시티 전략이 대세적인 흐름 그리고 필수적인 사안같이 인식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걸 좀 생각을 해본다면 권역과 행정구역 간의 간격 극복하는 데 실패했거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 또 집행력이 부족했다는 점, 또 사업 배분에 있어서의 지자체 간의 갈등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이루어지지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도 그러한 점에서 가야 할 길도 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높아진 시점에서 충청권 모두가 이에 파급력을 충청권 전역으로 확산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국토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4개 지자체가 협력으로 시작된 메가시티 전략의 주요 핵심은 전략과제, 그러니까 사업하고 조직, 협치기구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과제에 있어서는 파급력이 높은 영역은 제 생각에는 아까 발제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수도 완성, 그러니까 여기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하고요, 교통 인프라, 그다음에 산업 경제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 간에 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제외하고 교통이라든가 산업 경제 측면은 지자체 간에 약간 갈등 소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현실성을 고려해서 해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발제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도 높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상징성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선도사업 모델로 추진하되 이 메가시티 전략에서 제안하는 핵심 과제를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직 측면에 있어서는 재원과 조직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총괄적으로 협력기구를 마련하는 총괄적인 협력기구가 좋을지 영역별 사업별 또 분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권한과 총괄 범위 등을 고려해서 좀 보다 세심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조희수 교수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제가 부산에서 왔다고 10분 정도 이 시간을 허용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 드문데 이 충청권에서 대전 그리고 세종, 충북과 충남 이렇게 4개 광역시도가 서로 협력하는 이런 그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충청권에서 이렇게 희망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 우리나라 국가 균형 발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밑받침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자료가 이제 89페이지 붙어 있습니다. 먼저 신행정 수도 완성 전략 부분에서 몇 가지 오늘 훌륭하신 발표에 약간 의견만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세종은 인구가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6만 명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미국의 인구, 워싱턴 DC의 수도, 미국의 수도의 인구는 70만 명이 되고 광역권 하면 한 300만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DC보다 세종시가 대체적으로 인구도 적지만 뭐 미국 인구 규모가 워낙 크니까요. 그러나 세종시가 갖는 큰 미국 워싱턴 DC보다도 지위가 더 높은 게 뭐냐? 워싱턴 DC는 자기를 대변하는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는데 연방 상원과 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 정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의원 체제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과세 자주권이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종은
17개의 시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의 이제 지위가 그런 면에서는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도 지금 워싱턴 DC는 과세자주권이라든지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세종이지만 여러 가지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 수도를 이전하려고 할 때는 우리나라의 집권과 집중과 독점의 권력 구조를 바꿔보겠다. 공간적 집중. 이런 부분에 대한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의 어떤 기능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공간적 민주화를 촉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행정 수도를 할 때 오늘 이제 나오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은 제 기억에는 우버 택시라는 것이 이제 2010년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데 세계 경제는 플랫폼 경제와 그 다음에 블록체인의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블랙홀화되어 있는 이 플랫폼, 선점된 플랫폼에 의해서 나머지는 아무 존재 의미가 없는 형태로서 갈수록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플랫폼과 플랫폼 경제에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은 독점의 문제들을 견제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의 개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다극형 어떤 그런 체제로서 바꾸는 것이 우리나라의 건전한 안정적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 시대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블록과 체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블록이라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은 어느 한 군데 집중된 것이 아니라 다극적인 어떤 체인의 연결망을 갖는 것인데 우리의 경우에는 상당히 수도권이 선점하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충청권 같은 데는 보면 저는 지난 20년간 데이터를 볼 때 수도권은 충청권은 신성장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득적 측면에서 그런데 약한 부분이 뭐냐? 부의 어떤 지역 내의 순환 구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수도권의 소득의 대부분, 가치의 대부분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생활권이라는 것이 거의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래서 보건의료라든지 이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신행정 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이런 맥락 속에서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90페이지 보시면은 저는 생각에 저는 신행정 수도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은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충청권의 이 간절한 또 세종만의 간절한 희망으로는 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역학상.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대전환의 패키지 프로그램 안에 행정수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안착시켜서 다른 지역이라든지 수도권까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고, 또 이것이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교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충청권에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에 저는 엄청 고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민 전체의 어떤 입장과 타 지역들의 어떤 공감들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91쪽에 보면 한번 고려돼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는 아마 수도라는 이름을 그대로 갖고 올 때는 수도권 주민의 상당한 거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세종에서 수도라는 개념은 그대로 수도권에 두고 행정수도라는 이런 측면으로만 했고, 지금은 이제 입법, 오늘 정치 입법 수도 이런 개념은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외연의 확장인 부분인데, 이런 체제가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의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저는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가장 좀 부합되는 모델은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같습니다. 이 푸트라자야도 계획된 수도이면서
쿠알라룸푸르의 그 수도라는 개념을 그대로 두고 푸트라자야라는 행정수도의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 부분에 대한 논리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92쪽에 메가리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메가시티라는 개념은 메가시티 리전을 줄이는 말로서는 부합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메가리전이라는 그런 개념이 특히 충청권에서는 더 부합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메가시티는 말 그대로 이 메트로폴리탄을 넘어서는 메가시티, 더 큰 규모의 대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충청권은 굉장히 이제 아산, 천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주, 굉장히 큰 규모의 도시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냥 메가리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어떻겠나, 더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플랫폼 경제나 블록체인이 이렇게 네트워크화된 경제의 모범을 보여주긴 하지만, 현재 이제 이런 네트워크의 이 메가리전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단독의 독점적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하는 네트워크 경제는 평등하거나 민주적인 것을 그대로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 도시사회학자인 사스키아 사센이라는 사람이 90년대에 세계도시론에서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경제가 무조건 민주적이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이런 경향이 강조되고 있고, 플랫폼은 대단히 독점적인 그런 위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경계가 되고요. 자, 오늘 이제 균형위에서도 오셨는데, 현재 정부 여당 추진안에 대해서도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민주당이 전국 순회, 저 부산 행사에도 제가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우선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또는 집권 여당에서 메가리전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국정 운영 전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텀업식의 이렇게 행정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좀 인정하는 이런 측면인데, EU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좀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 광역에 대한 계획권을 5차 국토계획에서 빼버렸습니다. 저는 대단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차 국토계획에서 광역권을 뺐기 때문에 광역권을 저는 다시 부활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대한 법적인 기초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메가리즘 운영기구에 대한 부재, 오늘 이거는 이제 균형위에서 오신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재정 운영에 대한 기반도 부재하다. 이것이 누가 해야 되냐?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이다.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부울경이 지금 아마 충청권보다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훨씬 더 진전된 좋은 현재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는 이것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향후에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권 특별연합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의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고, 광역연합장을 두게 되게 되고, 사무실을 어디 배치할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을 미리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광역권 정책 수단도 대단히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미니애폴리스와 이제 세인트폴 사례 같은 것도, 미국은 연방이고 분권화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각국은 굉장히 다양한 광역권 정책 수단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영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 광역적 행정의 필요성 때문에 시티딜과 아까 이제 그 직선에 의한 콤바인드 오소리티라고 하는 것을 영국에서 한 10개 정도 지금 두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기초정부들 간의 연합적 성격이 대단히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규모가 상당히 큰 형태로서 광역적 정부를 이루고 있다라는 게 역사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란트스타트 같은 게 이제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울경을 항상 이런 모델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특별한 정부가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유럽 최고의 물류 거점 도시다,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이제 저는 행정수도 이전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가리전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폈을 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가장 잘된 사례가 이제 프랑스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이 메트로폴이라고 하는 공공기관, 특히 R&D 기관을 지역에 분산시키면서 지금은 이제 이것이 이름이 이제 다시 좀 바뀌어져 가지고 71개의 거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패키지 프로그램 속에서 해서 전 국민, 전 지역의 공감대 속에서 좀 추진되면 어떻게 했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포럼을 우선 마쳤는데요. 혹시 한 분 정도만 질의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두 분만 하시죠. 어차피 손 드셨는데. 예. 예, 황 의원 교수님 발제 잘 들었고요. 아마 몇 년 전인가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을 때 행특회계에 관련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용 범위를 주변으로 확대해야 된다. 뭐 당시에는 사실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충청권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볼 때, 그다음에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 비용을 행특회계로 집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볼 사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신행정 수도가 위원으로 좌절되고 났을 때 후속 대책으로 논의될 때 행정도시 건설 예산을 8.5조라고 하는 캡을 씌워놨어요. 그것도 불변 가격으로 고정시켜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법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게 법 개정만 하면 될 사안인지 뭔가 좀 구체적인 논의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세종 시민이고 세종시에서 시민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충청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협력하고 대안들을 좀 찾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세종에 와서 5년 되면서 비슷한 토론회를 한 10번쯤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관단체가 이제 주체단체가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발전 충청권 민관정협의회예요. 그래서 저는 사석에서 농담으로 이름은 민관정인데 항상 뭔가 액션은 관민정으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민이 맨 뒤에 항상 따라오거나, 관이 정하면은 민이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호응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그 사계시도 민간정 협의회도 운영되고, 다른 도시도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우리 장수창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 대안, 그게 도시계획적이든 정치적이든 이제 어떤 민간의 요구든 어떤 요구를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안을 얘기할 때 그 방안에 대해서 계속 토론만 하면은 아무것도 현실화되는 게 없잖아요.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지막 매듭을 짓는 것은 결국 정치인들이에요. 그 정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치적이란 말이 정치인들만의 의결권이란 말이 아니고 수많은 시민과 주민들의 공감대를 모아서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게 그걸 이제 정치적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그게 국가 균형 발전이든 분권이든 그 행정수도 완성이든 어떤 이렇게 충청권 민간정 협의회의 협의회든 아니면 지방분권 정국이든 균형발전위원회라는 국가기구든, 이게 논의와 토론을 계속 하지 말고 중간중간 어떤 청사진을 이렇게 확정시켜 놓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전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해서 국민들이 그거구나, 그건 나도 지지해, 뭐 이런 공감대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공감대 없이는 결국 계속 논의만 이어가는 형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토론회나 뭐 이런 모임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잘 정리한 어떤 원안으로 만들어 놓고 그 원안을 어떻게 전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 전략도 함께 토론해 주셨으면 하고, 또 저는 뭐 항상 민이니까 민의 입장에서 아까 인사 말씀한 것처럼 이게 우리 뭐 충청도민이든 전국 국민이든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오늘 여기 포럼은 충청권 공대의에서 이 사계시도지사 충청권 행정협의회 제안을 해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포럼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이제 마지막 발언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황 교수님께 아마 이게 질이라고 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메가시티, 메가리전 어떤 개념, 어떤 용어가 우리나라에 지금 현 단계에서 적정한 건지 혹시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충청권 메가시티 모델은 구축하고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각 지자체별, 사계시도별 메가시티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도 하나의 과제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맨체스터 메가시티도 좀 장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외국 사례에 비춰서 혹시라도 우리가 모델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이 있는 것인지 거기까지 살펴보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주신 내용들 뭐 대체로 다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고 또 개인적으로 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아까 좀 질문했던 행특회계 관련 현재 행특회계는 이제 8조 5천억 원으로 법에 못 박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거 쓰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하나하나 다 체크해가지고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청이 또 엄청나게 또 엄격하게 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이 행특회계 중에 세종시와 관련된 연계된 그러니까 행정시 복합도시하고 연결된 교통시설, 광해 교통시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 상당 부분은 정책적 판단 내지는 정치적 판단 같은 게 같이 좀 결부되어 있는 것 같다 하는 게 이제 변수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추진위원을 하면서 당 추진위원회 보고한 내용 8조 5천, 그때 제 기억에는 8조 5천 속에 철도 건설 비용은 얘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그 당시 추진위원으로서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변수가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2004년 불변 가격인데 그게 현 가격으로 하면 14조 뭐 얼마가 되더라고요. 누가 계산까지 다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그냥은 기재부가 절대 안 해주죠. 결국은 이제 충청권 전체가 힘을 합쳐가지고 노력을 하고, 또 국가가 이 메가시티, 메가리전에 대한 어떤 정책을 만약에 국가 정책을 해 나간다 그러면 이 행특회계를 좀 보완을 해서 여기에 좀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우리 좌장님께서 외국 사례, 메가시티 외국 사례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제법 좀 모아서 따로 조그마한 보고서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발표 자료는
한두 쪽으로만 제가 이제 시사점만 뽑아서 맨체스터 쪽도 그 상당히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라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고 그런데 그걸 종합해 봤을 때 대체적으로 지자체 간의 협의에 의해서 제안하지만 그 결정이 되면은 법적 이제 보장을 받더라. 이제 뭐 이런 이게 이제 외국의 주요 성공한 사례들의 핵심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다는 말씀이고, 제가 이제 참고로 지금 행복청이 어차피 2030년이면 이제 해체가 되는데 이미 그 전에 사업이 줄기 때문에 이제 많이 축소돼 갈 텐데, 그래서 이제 행복청 쪽에서는 요 기능을 조금은 좀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뭐 좀 조정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워싱턴 DC나 이런 데 수도청 같은 뭐 이런 개념을 해서 신행정 수도 관리청 같은 뭐 이런 것을 하면 어떠냐 하는 이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만약에 메가시티나 메가리전 쪽에 큰 틀을 잡은다면, 충청권 틀을 잡은다면 행복청하고 좀 연계해가지고 중앙정부도 일정 부분 같이 좀 참여를 시키는, 이것도 하나의 모델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겠다. 이거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그 박형룡 실장님께서 국가 균형 이상을 좀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 정부 들으면서 기대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너무 역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되려면은 국가 차원의 뭐 기구가 필요하는데 현재로서는 국가 균형이가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위상을 제대로 앞으로 좀 찾아줘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충청권 차원에서 이제 해야 될 일 말씀을 사회자께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각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이보다는 좀 이 각 시도에서 뭐 파견을 하든 아니면 좀 이렇게 추천을 하든 하는 그런 인사들로 해서 요 일종의 그게 뭐 TF도 좋고, 안 그러면 실행력을 가진 뭐 포럼도 좋고 뭐 이런 걸 좀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정말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고 뭐 쭉 해서 그 소위 로드맵을 만들고 그에 따른 아젠다를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민단체는 어떤 역할, 행정부는 어떤, 정치권은 어떤 역할, 이걸 분명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그 실행을 해 나가야 되는 뭐 이런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자리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5시까지 끝내야 된다고 다짐을 받았었는데 못 지켜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그 세종시가 정치 행정 수도로서의 완성 단계에 이르고 충청권 메가시티가 성공 모델로 진행이 될 것을 기대하고 오늘 주제로 설정했는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실현 단계에 들어가고 어떤 힘과 뜻이 모여진다 그러면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충청권의 위상이 상당히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의 시점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감을 오늘 주제와 그동안의 그 지역 균형 발전 운동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어쨌든 그만큼 위상과 역사적 뭔가 지위가 바뀐다 그러면 그에 따르는 또 책무성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그런 다짐도 하면서 다음 그 포럼에서는 이거보다 더 진전된 체감이 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발제와 토론에 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시간 토론에 임해 주신 좌장님, 발표자, 토론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춘희 시장님께서 나가시면서 저를 따로 부르셔갖고 오늘 두 분의 주제 발표가 너무 훌륭했다고, 많은 걸 배웠다라고 꼭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셨고요. 예, 이제 포럼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 자리해주신 참석자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포럼은 충남, 충북, 대전에서 순회 개최될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춘천권 상생발전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